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순서. 미 연준이 최근에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3년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율 2%가 넘어가더라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용인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보도된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15일서부터 16일 이틀간의 이제 FOMC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이제 미 연준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한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어가더라도 조금 뭐 완만하게 넘어가더라도 미국 경제의 경기를 살펴가면서 인플레이션율이 꼭 2%가 됐다고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 2%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유동성을 줄이는 그와 같은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고 좀 더 경기를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더라도 유동성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살펴볼 만한 것은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했죠. 미 연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율이 좀 더 빠르게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다. 실업률이 특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발언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미 연준 의장이 말했었던 미국 실업률이에요. 미국 실업률은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에 이와 같이 14.7%까지 치솟은 다음에 5월 중순 이후서부터 부분 재가동이 미국 경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는 중이에요. 낮아지는 폭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 6월에서 7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실업률 감소폭이 이전보다 다소 이제 줄어들었지만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면서 다시 실업률의 감소폭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 연준은 2020년 말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7.6% 정도 수준, 2021년에는 5.5%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지금 빠르게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미 연준의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미국의 실업률은 3.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수준이었어요. 여전히 실업률이 높기는 하다. 그리고 미 연준이 이와 같은 이제 실업률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내막을 좀 보게 되면 실업률을 구성하는 이 내막을 보게 되면 약간 얘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국가든지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들의 고용이에요. 비농업 부분 민간 기업 고용을 보게 되면 4월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이후에 5월서부터 부분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6월까지 이와 같이 고용 개선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게 됐지만 7월과 8월에는 5월과 6월보다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민간 기업들은 이전과는 달리 대량 해고를 진행하던 4월과 달리 4월 이후에 대량으로 해고하는 그 규모를 줄이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미국 정부도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는 데 기여를 한 것은 민간 기업의 해고되는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굉장히 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작용을 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되게 되고 민간 기업이 과거와 같이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각 주체들의 통화 한 단위가 회전하는 속도,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이 돼야지 돼요. 그렇지만 2020년 2분기까지 이 연두색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이와 같이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기업 이익들은 여전히 침체세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재발되게 될지, 재발되게 되면 그 경제 피해는 어떻게 되게 될지, 그리고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각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것들을 명확히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게 만드는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가 코로나19 특수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 이익의 침체세도 이와 같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용지표 실업률 자체라는 것은 8월로 오게 되면서 감소폭이 또 더 증가가 되기는 됐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들 부문의 고용의 증가세는 둔화된 상태고 특히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지 않음으로써 통화 유통 속도 자체가 아직도 침체세를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실업률만으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실업률 지표만 보게 되면 매우 낙관론적으로 빠질 수 있게 되지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화요일 공개방송, 월요일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번 공유를 드리는 바와 같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가속 중이고 어떤 신뢰할 만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자 백신이 상용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을 하지를 못하고 통화 유통 속도가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다. 만약 고용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 연준이 향후에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어가더라도 바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2%가 넘더라도 물가가 2%가 넘더라도 용인하겠다라고 또다시 이제 똑같은 발언을 했죠. 이미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해 왔었던 그 자료예요. 많이 봐왔던 자료예요. 미국 경제라는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물가 2%가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율 2%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파란선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어갔던 이 기간 속에서 미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경제지표들의 추세적인 대세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미국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율 2%였고 또한 여기 과거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어가더라도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율 2%가 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뿐이 없다. 단순하게 기업의 만약에 경영기획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KPI 체계를 보게 되면 원인과 결과로 묶여져 있는 지표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의 이제 PI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KPI가 아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이 2%가 됐더라도 제조업 경기나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목표한 것만큼의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은 KPI 성격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가 2%가 넘어서서 더욱더 경기를 부양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여기까지 1부 순서였고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치게 되면 연관 검색어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누르게 되면 저희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로 연결이 되게 돼요. 유튜브 채널에도 당연히 공유되어져 있어요. 3월 25일 공개방송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 개념을 만든 다음부터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후진국, 개도국 이와 같이 국가 산업의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같이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여 오고 있고 금융상품의 안전자산, 위험자산 성향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져 오고 있어요. 2020년 3월에 폭락이 나타날 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는지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꼭 봐주셔야 되는 내용은 4월 2일 공개방송 자료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2020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코로나19가 발병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늘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오고 있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통틀어서 그냥 편의상
핫머니라고 부르게 돼요. 이들은 늘 변동성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변동성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소재가 코로나19가 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19가 발병하게 되자 세계경제표준 미국은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할 수뿐이 없게 돼요. 그러나 이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재원을 마련해야지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뿐이 없게 되죠. 국채를 발행해야지 되는데 장기물이건 단기물이건 2018년 말서부터 현재까지 국채 입찰 수요가 침체를 맞이하고 있다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도 더 많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지만 되는 사태가 2008년도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 연준이 개입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캐치한 이 한머니들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여러 금융상품들을 엮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변동성이라는 창에 미 연준은 3월 23일서부터 무제한 양적완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저 한머니에 맞서서 싸웠던 중앙은행 중에 살아남은 곳이 별로 없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무너뜨렸고 러시아의 경제도 무너뜨렸고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의 경제도 무너뜨렸으며 대한민국의 대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려 왔었던 그 한머니,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들 A, B, C라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연합해서 맞서도 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이제 고안해낸 것은 피마 레포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었어요. 각기 이 한머니에 맞섰다가는 계속해서 이제 져왔다. 그렇게 되면 세계 기축통화 중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미 달러를 찍어내는 절대 권력을 가진 곳이 바로 미 연준이 되게 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 달러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지 말고, 국채 가격 지금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팔지 말고 그것을 미 연준에다가 담보로 맡겨라. 담보로 맡기면 계좌에다가 직접 미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쏴주는 피마 레포, 전 세계 미 국채를 들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연합체를 만드는 방패를 만들게 됐어요. 이와 같은 창과 방패 얘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얘기는 4월 2일 공개방송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공개방송 제목 중에 사계절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적혀져 있는 제목, 이 단어가 들어간 이 제목을 보셔야 돼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9월 17일 밤 9시 54분이라는 것이 이 사계절 중에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또한 그 계절 속에서도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는 기업의 전략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좀 더 작은 의미로 재테크 관점에서는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떠한 기준들에 따라서 어떠한 금융상품들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찾으셔서 꼭 열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